안녕하세요. 저는 72살의 박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혼자서도 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평생 벌어서 마련해준 2층 집에서 1층은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월세로 들어오는 돈과 남편이 남겨준 적금으로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층에 사는 25살 된 김미영 양이 참 착해서 혼자 사는 제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미영이는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2층으로 올라와 안부를 묻곤 해요. 그런 미영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끔은 제가 끓인 미역국이나 김치찌개를 갖다 주기도 하고 미영이도 퇴근길에 과일이나 떡을 사다가 나눠 먹자며 가져오곤 하거든요. 진짜 딸 같은 아이예요. 아들 김대호는 결혼한 지 8년 되었고 며느리 정윤이와 함께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며느리는 대학교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둘 다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안부차 들르곤 해요. 오늘도 그런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8시에 미영이가 출근 인사를 하고 나간 후 저는 혼자 아침을 먹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며느리 윤희가 내렸어요. 윤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가 혼자 오는 일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아들과 함께 오는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대호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다며 혼자 계시는 저의 안부나 여쭤볼까 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살짝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투는 예의 바른데 눈빛이 평소만큼 따뜻하지 않다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2층 거실로 올라갔습니다. 윤희가 들고 온 쇼핑백에는 과일과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어요. 평소 며느리답게 빈손으로 오지 않았네요. 홍삼, 비타민, 칼슘제 등이 들어있다며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다고 했어요. 꼭 드시라고 당부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가져온 선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희는 제가 선물을 살펴보는 동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더니 거실을 유심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윤희의 질문들이 계속 제 건강에 관한 것이었어요. 요즘 몸은 어떤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긴 했지만 오늘은 유독 자세히 묻더라고요. 혹시 제가 아픈 것 같아 보이나 싶어 거울을 한번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많이 늙어 보이는지 물어보자 윤희는 서둘러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셔야 하니까 물어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윤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묻자 윤희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독거노인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많다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멀쩡한 사람한테 유언장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윤희는 그런 제 기분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라며 특히 이 집 같은 부동산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어진 윤희의 말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대호와 자기가 나중에 저를 모시고 살 생각도 있어서 그때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며느리가 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괜히 의심했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타박했어요. 그날 윤희는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제 건강을 챙기라는 말을 했고 가져온 건강식품을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어요. 몸에 이상 있으면 꼭 연락하라며 바로 달려올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배웅하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유언장 이야기와 제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내가 생각보다 많이 늙어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은 늘었지만 아직 정정해 보였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녁 때 미영이가 퇴근해서 올라왔어요. 오늘 손님이 오셨다며 검은 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왔다 갔다고 하자 미영이는 며느리분이 참 좋으시겠다며 자주 안부 여쭈러 오신다고 했어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인생은 늘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며느리가 다녀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희가 가져온 건강식품들이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홍삼, 비타민, 칼슘제가 모두 새 제품이었는데 포장지가 한번 뜯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비타민 병을 자세히 보니 뚜껑 부분에 미세한 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열어봤다가 다시 닫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며느리가 가져온 선물인데 안 먹을 수도 없고 해서 하루에 한 알씩 드시라는 말에 따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비타민을 먹고 나니 평소보다 졸음이 많이 왔어요. 낮에도 자꾸 꾸벅꾸벅 졸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깊이 잠들어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어요. 평소 저는 밤에 한두 번은 깨는 편인데 그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셋째 날부터는 건강식품 복용을 중단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졸음이 줄어들고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미영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분이 오신 날 밤에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1시간 넘게 우리 집 앞에서 머물러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는 혹시 도둑이 아닐까 싶어서 1층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는데 그 사람이 2층 창문을 계속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새벽 1시쯤 되어서야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공영사나 강도가 집을 미리 살펴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이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지만 너무 어둡고 멀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희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대호가 어머니 안부가 궁금해서 함께 왔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맞이했는데 윤희의 첫 번째 질문이 또 이상했습니다. 건강식품은 잘 드시고 있는지, 몸에 변화는 없는지 자세히 물었어요. 제가 졸음이 와서 중단했다고 하니까 윤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 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된다며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계속 제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밤에 몇 시에 주무시는지,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평소에 문을 잠그고 주무시는지까지 물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왜 그런 걸 묻는지 되물으니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알아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또 다른 건강식품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차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드시면 깊이 주무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윤희가 가져온 허브차를 살펴봤습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비싸 보이는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봉지 하나하나가 너무 똑같이 밀봉되어 있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날 밤 미영이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분이 오신 날 오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생활 패턴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분이나 며느리분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전혀 다른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는지, 혼자 사시는지, 문단속은 잘하시는지 물었다고 해요. 미영이는 이상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안부를 묻는 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질문들, 수상한 건강식품들, 그리고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과 이상한 전화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희가 가져온 허브차를 마시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평소처럼 따뜻한 물만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분명히 누군가 우리 집 담장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도둑인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소동을 일으킬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약 30분 정도 서 있다가 사라졌어요. 2층 창문을 계속 올려다보는 것 같았는데 미영이가 말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미영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할머니를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도둑이나 공형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이런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일어난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두 번째 방문 이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또 나타날까봐 불안했거든요. 미영이도 제 걱정을 해서 밤에 이상한 소리나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벌어진 건
제가 깊이 잠들어 있던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고 급해지더라고요. 똑똑똑, 똑똑똑. 누군가 정말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새벽에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2층에서 내려다보니 미영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한 미영이가 온몸을 떨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서 급하게 옷을 걸치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미영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을 더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미영이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전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1층 현관 앞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그 통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저를 해치우라는 지시였고 제가 깊이 잠들 시간을 노려서 자연사로 보이게 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연사로 위장해서 말이에요. 미영이는 그 사람이 며느리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제 생활 패턴을 전해 들었고 오늘 밤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해요. 제가 허브차를 마시고 깊이 잠들 시간을 노리겠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건강식품들, 허브차, 제 생활 패턴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미영이가 깨지 않았다면, 만약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미영이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미영이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피하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미영이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바로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 무엇보다 당장의 위험부터 피해야 했어요. 저는 급하게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중요한 서류 몇 개를 챙겼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미영이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어둠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위험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손을 꽉 잡고 조용히 걸었어요. 제 차는 차고에 있었지만 차고까지 가려면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야 했어요.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미영이는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작은 경차를 타자고 했어요. 시동을 걸고 조용히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우리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집 근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핸드폰 불빛을 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도 그걸 봤는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새벽의 조용한 동네를 벗어나면서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미영이에게 다시 한번 그 통화 내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미영이는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그 사람은 며느리를 윤희 씨라고 불렀고 할머니가 허브차를 마시고 깊이 잠들면
그때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문도 미리 열어둘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보험금과 재산 상속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고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거였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미영이는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자며 24시간 찜질방을 향해 차를 몰았어요. 새벽이라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미영이는 제 곁에 앉아서 계속 위로해줬어요. 다행히 미리 알게 되어서 피할 수 있었다며 이제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와 그 공범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보낸 첫 번째 밤은 길고도 무서웠습니다. 미영이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잠들 때마다 누군가 저를 해치려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새벽 6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미영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단순히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들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믿어줄까요? 게다가 상대는 제 며느리였어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실한 증거부터 찾기로 했어요. 미영이는 어젯밤 일을 녹음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할머니 집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요? 미영이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윤희가 작년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위해서 여분 열쇠를 하나 달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서 별 의심 없이 줬었거든요. 그럼 며느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미영이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허브차를 마시고 깊이 잠든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윤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전화하는 건 아닐까요? 미영이는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받자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것 같았어요. 윤희는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상한지 물었습니다.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밤에 잘 주무셨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윤희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집에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누가 찾아오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윤희가 정말로 이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만약 무고했다면 왜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할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깊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안심하는 듯한 목소리로 그럼 다행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윤희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할머니, 우리 집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경찰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의 제안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고부터 하기로 했어요.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들은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며느리의 최근 행동들을 얘기하자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우선 현장을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혹시 집에 침입한 흔적이나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경찰차 2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멀리서 보니 집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문 근처에 담배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었고 화단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집안을 살펴보는 동안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아둔 허브차 상자가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2층 침실 문고리에 희미한 지문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침실 베개 밑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든 하얀 가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걸 발견하고는 즉시 증거품으로 수거했어요. 이게 뭔지 정확히 알려면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수면제나 독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누군가 저를 독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 미영이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1층 현관 근처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찾은 거였어요. 거기에는 핸드폰 번호와 함께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든 후 연락. 열쇠로 들어가서 베개에 묻혀둔 것 사용. 그 쪽지를 본 순간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저에게 여분 열쇠를 달라고 했던 것도, 허브차를 가져온 것도, 제 생활 패턴을 묻던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베개 밑에서 발견된 가루를 감정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윤희를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며느리의 최근 행동들, 가져온 건강식품들의 이상한 점, 그리고 미영이가 들은 통화 내용까지 모두 자세히 진술했어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온 우편물들을 유심히 살펴봤던 것도 기억났어요. 제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찰관은 이런 정황들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제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살인 동기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영이 집에서 잠을 잤어요. 아직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는 무서웠거든요. 미영이는 할머니가 안전할 때까지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공범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어요. 그래야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개 밑에서 발견된 하얀 가루가 강력한 수면제 성분으로 밝혀졌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 양이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훨씬 많아서 고령자가 섭취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이제 이 사건을 살인미수 사건으로 정식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 윤희와 그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아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와 동시에 분노를 느꼈어요.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증명된 거였거든요.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저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영이는 제 곁에서 계속 위로해줬어요.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피할 수 있었다며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날 오후 담당 형사인 김 형사가 저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김 형사는 며느리 윤희의 최근 행적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윤희가 한 달 전부터 제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여러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셨나요? 김 형사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집도 있고 적금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왜 대출이 필요하겠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메모했어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가 제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문의했다는 거였어요. 현재 수익자가 아들인데 이걸 며느리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윤희는 저를 죽이고 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윤희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전문적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독성 물질을 구한 것이나 자연사로 위장하는 방법 등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공범일 거라고 했습니다. 김 형사는 제게 몇 가지 더 질문했어요. 윤희가 언제부터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평소 아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는지 등등. 생각해보니 작년부터 윤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건강이나 안부만 물어봤는데 점점 집 가격이나 적금 금액 같은 걸 슬쩍슬쩍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 옷이나 가방을 자주 사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명품을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 재산을 노렸나 싶었습니다. 김 형사는 이런 정보들이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했어요. 윤희의 경제적 동기와 범행 계획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평소 못 봤던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윤희가 가져온 건강식품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포장이 한번 뜯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타민 병의 캡슐들을 자세히 보니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원래 내용물을 빼고 다른 것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허브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티백을 하나씩 열어보니 일반적인 허브가 아닌 다른 가루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들도 경찰에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예금 통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중요한 서류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미묘하게 이동되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 제 서류들을 들춰본 것 같았어요. 윤희가 여분 열쇠로 들어와서 미리 제 재산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았다는 거였어요.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과거에 폭행이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남자가 윤희와 1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아왔다는 거였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사는 이제 윤희와 그 남자를 동시에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둘 사이의 관계와 이번 사건에서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꿈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그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희는 정말로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미영이는 할머니가 너무 선량해서 사람들의 악의를 모르셨던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윤희를 처벌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 일의 전말을 완전히 밝혀내서 윤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까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사는 수사에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로 결심했어요. 김영사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직접 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희와 저희 가족의 과거를 되돌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단서들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영이의 도움을 받아서 오래된 사진들과 가족 기록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들 대호와 윤희가 결혼한 8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며느리였거든요.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왔고 제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평소에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묘한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부터 윤희의 관심사가 달라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건강이나 일상을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작년부터는 집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월세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병원비는 많이 나오는지 같은 경제적인 질문들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살기 힘들어 보인다며 양로원이나 요양원 이야기도 종종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제 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속셈이었을 수도 있어요. 미영이도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윤희가 올 때마다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것 같았다고 해요. 특히 귀중품이 보관된 장소나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있게 보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윤희가 미영이에게 할머니의 생활 패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보통 몇 시에 주무시는지, 밤중에 잘 깨시는 편인지, 문단속은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 그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묻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범행을 계획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오후 김영사에게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희와 공범 남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복원했다는 거였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두 사람은 이미 2달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을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지 상의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윤희가 그 남자에게
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려줬다는 거였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보험금은 얼마인지까지 다 계산해서 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성공하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70%, 그 남자가 30%로 분배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김영사는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곧 두 사람을 구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윤희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호에게 연락해 봤어요. 혹시 윤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대호는 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최근에 어머니가 연락도 잘 안 받으셨다며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 수사 내용과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윤희가 최근 몇 달 동안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카지노 게임을 가볍게 즐기는 정도였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해요. 대호도 며칠 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통장 내역을 보고 이상해서 추궁했더니 윤희가 울면서 고백했다고 해요. 빚의 규모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대호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윤희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윤희가 제 재산을 노린 이유가 바로 그 도박 빚 때문이었던 거예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대호는 아내의 범행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단지 윤희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희가 이상한 남자와 통화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도 했어요. 누구냐고 물어봐도 그냥 친구라고만 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김영사는 윤희와 공범을 동시에 체포했다고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곧 자백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시집 오기 전에도 친정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는 다른 가족들이 눈치채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였어요. 김영사는 윤희가 상습적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서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 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윤희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8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이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영이는 내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악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을 속이는 건 흔한 일이고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윤희와 그 공범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윤희와 공범이 구속된 지 사흘 후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가 면회를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저에게 직접 할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왜 만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영사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다른 공범이나 추가 범행에 대해 자백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미영이도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물어보고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면회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혼자 가기는 무서워서 미영이와 함께 갔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윤희를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우아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야윈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윤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나한테 할 말이 뭐니? 제가 차갑게 물어보자 윤희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며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는데 순간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김영사를 통해 윤희의 과거와 이번 범행의 치밀함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실수? 2달 넘게 계획을 세우고 나를 독살하려고 한 게 실수야? 제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말하자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김영사가 제공해준 수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희가 공범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었어요. 제 생활 패턴을 상세히 알려주고 언제 범행을 실행할지 상이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윤희가 여러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은 기록이었어요. 제가 죽은 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미리 알아본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회사 문의 기록이었어요. 제 생명보험 수익자를 윤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본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윤희가 가져온 건강식품들의 감정 결과였어요. 비타민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허브차에는 독성 물질이 섞여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희의 도박 기록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카지노에서 잃은 돈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내가 계획적으로 나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윤희는 서류들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눈물을 걷어들이고 저를 차갑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윤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평소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아닌 탐욕스럽고 냉정한 본성 말이에요.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양로원 가시는 게 나을 텐데. 윤희는 마치 자신이 저를 위해서 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제가 죽으면 편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윤희를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넌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제 말에 윤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사람의 목숨보다도? 저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내가 그냥 와서 도움을 청했다면 나는 기꺼이 도와줬을 거야. 가족이니까. 하지만 넌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넌 마땅한 처벌을 받을 거고 나는 더 이상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제가 일어서려고 하자 윤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희에 대한 모든 정이 사라져버린 상태였거든요. 면회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윤희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저 처벌이 무서워서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가 정말 용감하다며 칭찬해줬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처한 게 대단하다고 했어요. 며칠 후 김영사에게서 최종 결과를 들었습니다. 윤희와 공범 모두 살인미수, 사기미수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고 했어요. 증거가 명확해서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윤희가 과거에 친정에서 저지른 일들도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아들 대호도 찾아와서 어머니께 깊이 사과했어요. 아내의 본성을 몰랐다며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저는 대호를 위로해줬어요. 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아들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윤희가 가족 모두를 속였던 거니까요. 이제 정말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희의 악한 계획도, 그 동기도, 과거의 범죄들까지 모두 세상에 드러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윤희의 재판이 시작된 건 사건 발생 2달 후였습니다.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윤희를 다시 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한때는 진짜 딸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검사가 윤희의 범행 계획을 자세히 설명할 때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윤희의 변호사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착란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2달 넘게 계획을 세운 점과 과거 유사한 범죄 시도가 있었던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공범 남자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윤희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윤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까지 구체적으로 상의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윤희가 제가 죽은 후에 장례식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였어요.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를지, 어떻게 슬퍼하는 척할지까지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윤희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를 단순히 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겼던 거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윤희의 과거 행적들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친정 할머니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룸메이트의 돈을 훔친 적도 있었고 직장에서도 작은 횡령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겉으로는 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데 너무나 능숙했던 거예요. 재판부는 윤희의 범행을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니라 존속살해 미수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친 것이니까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거였습니다. 최종 선고에서 윤희는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공범 남자는 징역 8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듣고 안도했어요. 충분히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윤희는 선고를 듣고 나서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자신은 그냥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들,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한 모르는 분들까지 저에게 힘을 내라고 해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저를 찾아와서 용기를 얻었다고 고마워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한다며 저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 일을 겪은 게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대호는 윤희와 이혼을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윤희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 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대호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며 자주 찾아왔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안부를 여쭙고 혼자 계시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아들도 윤희에게 속은 피해자니까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미영이의 존재였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미영이가 제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줬거든요. 만약 미영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미영이는 이제 저를 친할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어요. 아예 2층으로 이사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너무 고마웠지만 미영이의 사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대신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미영이는 저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하고 저는 미영이를 친손녀처럼 여기기로 했어요. 윤희가 사라진 후 우리 집은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미영이도 밤마다 제 안전을 걱정하느라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고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관계라는 것 말이에요. 윤희는 8년 동안 제 며느리였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반면에 미영이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를 진짜 가족처럼 챙겨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윤희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면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이 끝나고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또한 동네 독거노인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서로 돌봐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미영이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저녁마다 안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한 가족이에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윤희의 배신은 분명히 큰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저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가끔 윤희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제 인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저는 앞으로도 미영이와 함께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계획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면서, 그리고 우리처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말이에요. 오늘도 미영이가 퇴근해서 올라와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냐고, 저녁은 드셨냐고. 그런 미영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하루가 완성됩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미영이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 계획을 세워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윤희가 빼앗으려고 했던 바로 그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윤희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잃을 뻔했어요. 미영이와의 따뜻한 대화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그리고 새로운 꿈들도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윤희의 악한 계획은 실패했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진짜 좋은 사람들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미영이 같은 진정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결국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윤희는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해요. 지독한 싸움 끝에 제가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은 바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저녁 식사, 이웃들과 주고받는 안부 인사, 그리고 매일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인생의 역경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의 기구했던 인생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감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화창한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저희 시골 마을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서 개나리며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날 아들의 전화를 받으니 유난히 반갑더군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시죠? 아들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벌써 얼굴을 못 본 지 몇 달이 지나서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참이었거든요. 아휴, 우리 아들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 엄마는 잘 지내지. 너희도 별일 없지? 저희도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효중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5살배기 손주 효중이가 할머니를 찾는다니 당장 서울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 그럼 당연히 할미가 우리 효중이 보러 당장이라도 올라가야지. 언제 가면 되겠니?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시면 어떨까요?
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동안 아들네 뭘 준비해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효중이가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잘 먹던 밑반찬들도 손에 꼽아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건 뭐였는지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가기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시금치랑 물을 뽑아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시금치 나물은 참깨랑 들기름을 넉넉히 넣어 고소하게 만들었고 무생채는 새콤달콤하게 양념했지요.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걸 생각해보니 김치가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담근 포기김치와 깍두기를 큰 통에 넉넉히 담았습니다. 적당하게 익어 시큼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된 김치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 설렜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장조림도 빼놓을 수 없었지요. 소고기 장조림을 간이 촉촉하게 배도록 은근히 졸여서 만들었어요. 손자가 잘 먹는 메추리알도 잔뜩 넣었습니다.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면 짭조름한 간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밥이 절로 들어갈 맛이었지요. 아들이 학창시절에 도시락 반찬으로 싸가면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했다던 말이 생각나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효중이를 위한 선물도 장만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장에 나가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 장난감이랑 색칠 공부책을 샀어요. 손주 녀석이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 기대됐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나니 가방이 터질 듯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 가벼웠습니다. 아들네 식구들 얼굴 보고 같이 밥 먹을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났거든요. 출발하는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신경 써서 단장했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설레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였지요.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만난 이웃들이 모두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꽃단장하고 어디 가세요? 좋은 데 가시나 보네. 서울 아들네 가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네요. 아이고, 복 받으셨네. 요즘 애들은 할머니를 귀찮아한다던데 손주가 할머니를 찾는다니. 아들이랑 손주랑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잘 쉬다 오세요. 이웃들이 부러워하며 건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제가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착하고 성실한 아들에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있으니까요. 며느리와는 아직 대면대면하지만 제가 좀 더 살갑게 노력하며 친해져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버스로 5시간이라는 긴 여행이지만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효중이 얼굴을 떠올리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아주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손주 보러 서울 가는 길이에요. 아주머니는요? 저도 딸 보러 가는 길이에요. 손주 보러 가시는 마음이 어떤지 저도 잘 알죠. 얼마나 설레세요? 그렇게 다른 할머니와 손주 자랑하면서 가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자식과 손주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느라 어깨가 좀 아팠지만 곧 우리 효중이 얼굴 볼 생각을 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